잠깐 오늘 내일 그 일정표에 대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오늘 오전에는 물류의 이제 기초 이론들, 그다음에 항공 수출 업무의 절차, 그다음에 실무, 그다음에 오후에 에어웨이를 발행하고 항공기 화물 탑재하는 것, 그다음에 항공화물 가격 정산하는 방법, 기타 항공화물 관련된 용어 설명,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물류에 대한 기초 이론과 항공화물에 대해서 전부 배우고,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현장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홍콩 화물 터미널, 그리고 항만 쪽에 있는 항만 부두 터미널 쪽에 가서 보고, 포천에서 운영하는 항공 CFS, 그다음에 오션 CFS도 같이 들르고 있어요. 우선은 오후에 이제 선박 업무에 대해서, 선박 수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 업무, 항공 수입, 선박 수입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기타 이제 화물하는 데 필요한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의 업무 조직, 그리고 CS 커스터머 서비스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전부 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일정표 보면 옆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교시마다, 각 시간마다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그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점에 들어가면은 본사에서 보내줬던 이 두꺼운 매뉴얼 중에서 뒤에 로직 박스 부분만 빼버린 거예요. 로직 박스 부분만 빼버리고 앞에 것만 물류의 이론에 관한 부분만 띄어서 편집해놓은 거니까 생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점에 가면 다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게 에어 오퍼레이션 매뉴얼 부터 펴고, 요즘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로지스틱, 물류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는 포워딩이니, 그다음에 또는 무슨 복합 운송업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물류라 그러거든요. 다 로지스틱 그러는데, 그래서 오히려 로지스틱이란 말이, 물류란 말이 좀 너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물류는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물류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을 해도 물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류는 로지스틱을 협의로 볼 수 있고, 또 광의로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물류와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물류 볼 수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물류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하던 소위 freight forwarding 비즈니스, 이 freight forwarding이 좁은 의미의 물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의 물류라고 본다면은 물류의 모든 유관 산업들을 다 총괄한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최근에 로지스트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물류의 유관 산업들이 각자 서로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체인으로 묶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토탈 솔루션 같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적당하게 이름을 짓는 부분이 로지스틱이 아닌가. 말 그대로 로지스틱이라는 부분들은 논리잖아요, 그죠? 논리라는 부분들은 서로가 고리를 꿰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각각의 사실들이, 또는 각각의 언급하는 내용들이 고리를 껴서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물류도, 로지스틱도 포워딩과, 그 다음에 통관업, 또 창고업, 그 다음에 육상 운송업, 또 부두에서 하는 부두
항만 그 하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의 다 고리를 껴서 그 하나의 그 서비스의 구조가 다 완결을 지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의의 그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로지스틱 속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 프레이 포워딩 그 화물 주선업뿐만 아니라 그 프레이 포워딩은 그 한국말로 이렇게 정확히 그 변환시키면은 주선업입니다. 화물 주선업. 그 포워딩이라는 것이 그 영어 단어의 뜻이 어떤 일을 그 앞으로 그 진척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단계에서 그 받은 그 임무를 그 일거리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포워더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프레이 포워더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좁은 의미의 그 협의의 그 로지스틱을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의의 그 넓은 의미의 그 포괄적 의미의 그 로지스틱은 그러한 그 물류 모든 전반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과 그러면은 이제 이제 광의적인 측면에 관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오던 그 물류업이라는 거, 프레이 포워딩과 그다음에 로지스틱은 좀 어떻게 다른가, 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그 구별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레이 포워딩, 그 화물 주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그 이윤을 창출하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 리소스가 이 브로커지라는 겁니다. 브로커지는 뭐 여러분도 흔히 잘 돼서 알겠지만은 뭐 부동산도 브로커지고 뭐 모두 브로커지 이런 얘기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뭐 커스머스 브로커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브로커라는 것은 내가 산 것과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에 그 차액 부분을 가지고서 이 프라핏을 남기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 브로커지의 특성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 우리 주선업인 화물 주선업인 그 프레이 포워딩도 내가 산 가격이 생겼고 그다음에 판매한 가격, 그 분의 그 차액이 자기가 그 프라핏을 창출해 나가는 그 길입니다. 결국은 이 브로커지를 하는 사람들의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보다 앞선 그 상위 단계에 있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한테 그 파는 그 가격, 그것이 나의 원가가 된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쪽에다 해용한다면은 항공화물회사가, 그러니까 항공사가 우리한테 주는 그 판매 가격이 곧 그 프레이 포워딩 회사의 그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선업은 그 브로커지를 하는 이 프레이 포워딩은 원가 개념이 되게 그 약해요. 그리고 또 원가에 대한 개념도 할 뿐만 아니라 원가 부분에 대한 신축성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누가 커스터머가 가격을 내리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면은 상당히 난감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스스로 원가를 그 조정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가 싸게 주지 않는 한 또는 선박회사가 싸게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이것이 그 주선업의 약점이죠. 근데 반면에 로지스틱은 그러한 원가 부분에서 조금 더 프레이 포워딩보다 더 좀 신축성이 있어요. 화물 주선업보다 더 신축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한 대가 체인화돼 묶여 있는 그 프레이 포워딩에는 로지스틱에는 그 육상 운송, 통관, 그다음에 그 창고 운영, 그다음에 프레이 포워딩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트럭 운송 부분도 뭐 유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원가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창고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죠. 창고 운영에도 그 창고를 그 얼마 가격에 우리가 사느냐, 또는 소유분이냐, 또는 렌트인 것이냐, 그 다음에 창고의 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그 모든 설비 같은 것들이 본인 것인가 아니면 남한테 빌린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원가 부분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로지스틱, 광의의 그 물류업은 그 협의의 그 화물 주선에 비해서 그 원가를 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표에 보여준 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프레이 포워딩과 그 로지스틱스를 갖다가 둘이 이제 비교해서 봤는데, 그 비즈니스의 특성, 그 네이처가 그 프레이 포워딩은 이제 그 브로커지고, 그다음에 로지스틱스는 그 브로커지 플러스 스스로 그 퍼실리티를, 그러니까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네. 이 브로커지들은 원래 자기가 운영을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것만 빌려서 거기다가 남이 운영하는 시설을 자기가 빌려서 다시 다른 대파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비즈니스 캐테고리를 보면은 프레이 포워딩은 그 항공화물, 선박화물, 그다음에 그 CNL이라고 그러죠. 배로 갔다가 다시 그 비행기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청도에서 인천까지는 배로 가고 인천서부터 미국까지는 항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 반대로 항공으로 나가서 그 육상을 가는, 이렇게는 그 인천서부터 시카고까지는 그 비행기로 간 다음에 그 미국 내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현지까지는 그 트럭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반대로 그 배로 출발해서 또 육상 가는 거. 이런 서비스가 이제 프레이 포워딩 화물 주선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로지스틱스는 이러한 프레이 포워딩 플러스 여기 웨어하우징,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있는 트러킹, 그다음에 카스텀 클리어런스, 통관업, 그다음에 인벤터리 컨트롤, 이게 그 재고 관리죠. 네, 재고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로지스틱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게 네이밍 이름을 붙일 때 이쪽 그 프레이 포워딩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프레이 포워더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 로지스틱은 로지스틱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프레이 포워딩에서 로지스틱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 변화되는 그 최근에 이런 광의의 물류라는 의미가 많이 쓰게 된 것은 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도 봤죠. 비즈니스 컨버전스라고, 비즈니스 융합이라고 그러죠. 사업 융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업 전환이라고 말하기는데,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비즈니스 컨버전스. 그것과 많이 관계가 깊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창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육상 운송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택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물류의 유관부서 쪽을 넘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창고만 하는 사람으로서 프레이 포워더도 화물 주선업도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커스터머도 또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프레이 포워더의 경험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 창고 플러스 프레이 포워딩을 하자. 또 마찬가지로 육상운송업자들도 육상운송만 했지 프레이 포워딩이나 아니면 창고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육상운송하는 사람들이, 트러킹하는 사람들이 내가 트러킹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창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류부서도 만들자, 프레이 포워딩 부서도 만들자, 또 통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유관산업 부분에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금 EGL이라고 있죠. EGL. 예, 물류사 중에서. EGL은 원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회사 이름이 서클이었어요. 서클 인터내셔널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상당히 큰 회사예요. 서클이. 로지스틱 회사로서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이제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은 이글이라는 회사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EGL 바뀐 건데, 이글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넘버원 트러킹 컴퍼니입니다. 미국이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육상 운송이 미국 전역을 다 네트워크에서 묶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고, 미국에서는 미국 내 국내 물류가 거의 국내와 해외 물류를 다 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같은 나라, 한국이라든가 다른 일본, 동남아 나라들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물류는 이게 규모가 작고 해외 물류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국내 물류하는 사람들은 좀 작은 사람들이고 비즈니스 규모가, 해외 물류는 크고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움직이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야, 내수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물류의 생산액, 물류 총 생산액 규모가 해외 물류의 보급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해외 쪽으로 오버시스 쪽으로 프레이 포워딩 하는 회사보다는 국내 물류하는 회사들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매출도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이젤이라는 회사가 미국 국내 물류만 하고 있고 트럭 운송만 하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그 컨버전스 개념에 등을 뜨면서 그 물류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물색하다가 그 인수한 회사가 그 서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서클에서 그 이젤을 갖고 왔죠. 근데 반대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UPS는 그 택배 업체인데 UPS가 어느 날 이런 그 컨버전스 개념을 도입해서 그 자기들도 좀 유관 산업 쪽으로 꼭 뻗어나가겠다. 특히 미국은 보니까 미국은 그 프레이 포워딩과 더불어서 그 통관업, 카소스 브로커가 되게 중요해요. 일본이랑 좀 비슷한데 미국은. 그래서 사실 그 화주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는 그 프레이 포워더보다 때로는 그 통관사가 그 카소스 브로커가 더 큰 영향을 갖다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 가장 그 넘버원 그 프레이 포워더면서 동시에 그 넘버원 카소스 브로커인 그 프리스라는 회사를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 US 달러 4억 6천만 불에 그 머지했어요. 그 글로벌 프레이 포워더들의 그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요즘에 다 거래할 때 보면 다 그 US 불로 5억,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6천억, 5천, 6천억 되죠.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2000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4억 6천만 불에 거래되고서 최고 그 당시까지 최고가였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보다 큰 가격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5억, 6억, 7억, 뭐 한 10억까지 넘는 그런 업체 거래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그 물류회사의 그 M&A 건에서 가장 큰 것은 2003년도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의 그 물류회사인 그 에어오션이 홍콩의 그 와이스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회사를 머지했는데 그 와이스는 홍콩에 본사가 있는 홍콩 회사인데 그 미주행이 엄청 강해요. 홍콩에서 홍콩 그 순수 그 토종 그 로컬 포워더로서는 미주행이 그 5위 안에 정말 큽니다. 물량도 많고 미국 내에서도 많이 있고 갈피 좋고 근데 에어오션이 좀 미국이 약하거든요. 동남아 강한데 그래서 에어오션이 머지했는데 그 US 달러 3천만 불에 그 머지했어요. 그 외에 뭐 최근에 금액은 정확히 안 밝혀졌지만은 그 엑셀 그 AI DHL 덴자스가 그 엑셀을 머지했는데 금년 그 1월 1일인가 머지했죠. 1월 1일을 머지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최소한 US 달러 10억은 넘지 않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이제 물류의 유관 산업에 있던 그 택배라든가 육상 운송업 또는 뭐 그 통관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저희 그 주위에 있는 그 유관 업종들 갖다가 끌어들이고 머지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한데 묶는 그런 그 수직 계열화 작업에 들어가서 이런 그 서비스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경쟁 상대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포차나가 앞으로 장래에 더 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런 그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를테면은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프레이 포워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창고 또 육상 운송, 트럭 운송, 자체 운송하는 것 그 다음에 통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완벽한 그 토탈 솔루션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이 그런 창출해내야지만이 우리 고객의 커스터머의 그 니드에 맞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그 모든 그 유관업을 다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액통력이 또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가액통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경쟁사와 가액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비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리
경쟁이 되거나 또는 우리보다 큰 그 글로벌 포다들이 나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향후에 그 코치아나가 물류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건 뭐 무슨 그 정석은 아니고 다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그럼 그 수직 계획하면서 계획의 마지막까지 그 토탈 솔루션의 마지막은 어딜 것인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그 설치 물류라고 봐요. 뭐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적으로 흐를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설치 물류 내지는 메인터넌스 로지스틱이라고 나는 그 M 로지스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물류회사들 택배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우리 코치아나 같이 그 디스트리뷰션 이 그 유통의 한 부분으로서 그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사람을 보내고 그다음에 트럭을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그 딜리버리된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또는 가구라든가 조금만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물류회사들이 그러한 그 부가 그 에디셔널한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그걸 다시 다 정리해줘야 돼요. 가구를 설치해줘야 되고 TV다 설치해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류회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가 삼키는 머지않은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왕 우리가 딜리버리 해주는데 거기다가 우리 사람을 보내서 그 설치까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설치 물류가 가장 그 물류회사가 이제 한 번 더 발을 다 뻗을 수 있는 영역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 보수 유지해주는 거, 메인터넌스 써주는 거 그것까지가 물류회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더 지나면은요 이제는 물류에서 더 뻗어나갈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라는 업종이 지금 육상 운송, 통관, 창고, 그 화물 주선업까지 다 이제 한 고리에 연결됐는데 여기에 마지막 지금 껴있지 않은 부분이 그 설치 물류 또는 그 메인터넌스하는 그 보수 유지하는 그 엑로지스틱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 견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확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물류 쪽에서 오랫동안 흐름을 지켜본 거로서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드렸지만 코치아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서 일단은 그런 엠로지스틱을 제가 선도하기 위해서 일단 본사에서 금년부터 이렇게 메인테넌스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운영 방법인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물류랑은 어떻게 같이 고리를 끼우는 것이 가장 잘 고리를 끼우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것인가. 한번 솔루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물류의 컨버전스 통해서 이 물류업체가 대형화되는 것은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죠. 아까 얘기했던 DHL 벤자스라든가 그 다음에 TNT라는 유명한 쿠리어 택배 업체 있죠. 작년 아마 중순쯤 될 겁니다. 작년 중순에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윌슨 프레이트라고 그 회사도 한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50개 됩니다. 윌슨 프레이트. 윌슨 프레이트를 유지했는데 그 이후 사실 윌슨 프레이트가 프리츠보다는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2002년에 대해서 물류업체에 대한 이 가치평가가 올라가서인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5억 넘게 TNT가 윌슨을 머지할 때 윌슨의 매니지먼트에다가 지불한 것이 아마 US 달러 한 5억 불이 넘는 것 같아요. 한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머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그때 봤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UPS가 프리츠를 머지한 거 이거는 아마
물류업체, 그 택배업체가 물류업체를 그 머지했던 제일 먼저 케이스가 그 UPS가 그 프리스를 머지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M&M 병원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이 부분 집합, 이 집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집합으로 보면은 이 전체를 우리가 로지스틱이라고 볼 때 그 안에 이제 프레이 포워딩, 웨어하우싱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트럭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커스텀스 브로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의 그 광의의 그것이 광의의 로지스틱이고 좁게는 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로지스틱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물류의 개념에 이어서 또 정확히 물류를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이 트레이딩, 무역과 물류의 연관성 부분이에요. 무역과 물류의 연관성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물류는 무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역개론 책을 본 적이 있겠어요, 그죠? 네. 무역개론 책을 보면은 앞에서 한 3분의 2가량 정도가 무역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죠? 신용장 개설하고 뭐 쭉 이런 얘기 나오다가 3분의 2가 되는 점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운송이 나와요, 그죠? 운송이 3분의 1을 반씩 나눠갖고서 운송이 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이 보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신용장 개설하는 것과 더불어 그런 무역에 대한 일반 무역거래 원칙과 그 다음에 운송 그리고 보험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무역을 공부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이 운송이란 부분은 물류란 부분은 전체 무역거래에 중요하면서도 그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이해하는데 이 무역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가 되면 아주 좀 더 개념이 컨셉이 분명히 잡힐 수가 있어요. 무역양되는 플로우 차트 갖다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쪽을 이제 중국 쪽 사이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쪽을 한국 쪽에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 무역업자들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은행들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프레이 포워더 물류회사는 또 어떻게 연관돼 있고 선박회사는 어떻게 연관돼 있고 이거 다 보기로 하는데 이 한눈에 딱 보이는 것처럼 이 무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 그죠? 모든 게 은행도 대칭이 돼 있고 선사도 그다음에 모두 대칭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우리 이제 번호 갖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려고 보고서 프레이 포워딩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역 거래가 시작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셀러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가 있는데 이 판매자 구매자 사이에서 이제 퍼처싱 오다가 구매서가 PO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셀러한테 PO를 보냅니다. PO를 보내면은 그래서 PO가 억셉트가 되는 동시에 이 바이어는 자기가 이제 이 두 사람에서 이제 물건의 구매와 판매가 이제 합의가 된 것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가 은행 쪽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LC를 오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은행 역할과 그다음에 프레이 포워드가 나중에 되게 유사한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은행이 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LC를 오픈하고 이 은행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냐면 이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돈을 결제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다가 깨쳐버리기 위해서 이 LC가 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부터 보내라. 내가 돈 받고 내가 물건 보내줄게. 거꾸로 물건 받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죠?
물건부터 보내라. 그럼 내가 물건 받자마자 내가 돈 보내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 서로 이 상반되거든. 이 사람은 물건부터 보내라. 내가 받자마자 돈 보내겠다고. 이 사람은 돈부터 보내라. 내가 돈 받자마자 돈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의 거래, 돈의 지불한 거에 대한 개런티를 갖다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 은행이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이제 LC 오프닝 뱅크에다가 이제 LC를 이제 어플라이 합니다. 그 LC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그때 어플라이 할 때 뭐를 헌거하냐면은 LC 용지에 아래 보면은 그 프레이 포더를 지정을 시게 됐어요. 누가 핸들할 것인가, 프레이 포더를. 나중에 내가 왜 그런지 또 왜 프레이 포더를 지명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프레이 포더를 지명을 하고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이 포더를 LC 오픈할 때 써놓기 때문에 프레이 포더 노미네이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항상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믹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 노미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 노미네이션에 따라서 온 카고라서 우리가 소위 노미네이션 카고 줄여서 노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그 미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서 사용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프레이 포딩을 의미하고 동시에 LC 리시빙 뱅크 어떤 은행이 이 물건을 만드는 생산지에 있는 어떤 은행이 그 LC를 오픈을 리시빙할 것인가 이 사람의 판매자의 주 거래 내용 쪽에 달라 그래요. 그런 걸 같이 넣어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오프닝 뱅크에서 LC 리시빙 뱅크 쪽으로 생산지에 있는 게 LC 리시빙 쪽으로 LC 오픈이 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 통지를 해주죠.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LC 리시빙 뱅크는 통지를 받자마자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통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LC 갖다가 한국에 있는 모 은행에서 받았는데 LC의 베네피셔리가 당신이다. 그다음에 어플리칸트 누구다, 이 사람이다라고 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LC가 왔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물건을 만들어야지. 왜냐면은 거기다 보면은 LC에 보면은 당신이 다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을 하시오. 선적한 다음에 선적에 대한 증거로 크린 오리지널 BL과 그다음에 뭐뭐뭐를 첨부해서 환화음을 매입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LC의 내용이 써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 협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섯 번째 되겠죠.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지명되어 있는 포어다 이제 포천에가 이제 주는다고 이제 가상합니다. 그러면 포천에 쪽으로 물건을 딜리버리하죠. 그러면 포천에서 물건을 딜리버리게 되면은 이 포천에는 이제 물건을 받은과 동시에 이걸 줘야 돼요. 저기 하우스비를. BL은 여러분 아다시피 Bill of Lading이에요, 그죠? 여기서 빌이라는 것은 증권이에요, 증권. 증권은 주식도 증권이고, 그 다음에 다른 B는 말이죠. 에어웨이비는 선화증권은 여러분 유가증권이에요. 이거는 가치가 있는 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이거든요. 이거는 막바로 현금이랑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호환성이 있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건도 결국 이게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주로부터, 카스타머로부터 물건을 받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돈가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물류회사한테 이런 물건을 전달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물건을 자기가 물류회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리시트가 될 수 있는 것을 안 받게 되면은 이거는 펀드 뭉치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딜리버리 것과 BLQ와는 서로 등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천하는 물건을 받아서 이런 다른 사람 물건 받아서 같이 컨설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단 싱글 컨테이너 보내든지 우리가 직접 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나 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리어들 항공사나 또는 선사에게 이제 다시 물건을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사에게 물건을 넘겼으니까 증거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물건이 들어가 있는 웨이딩 컨테이너, 물건이 들어갔다가 웨이딩 컨테이너 하는데 웨이딩 컨테이너를 준과 동시에 우리는 선사로부터 이 마스터비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이포딩이든지 아니면 선사든지 자기가 마스터비를 발행하게 되면은 자기네 파트너가 되는 한국 쪽 파트너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 프리연락 뭡니까 경고
미리 알려준 거죠. 노티스 해준 겁니다. 프리얼랏을 저기 한국 쪽에 있는 파트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사도 자기네 그 한국의 지사든지 아니면 본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마스터빌에 대한 그런 매니페스트를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이제 물건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프리얼랏을 갖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 선사가 이걸 갖다 보냄으로 인해서 셀러치 다 끝난 거예요. 셀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과정만 남았는데 셀러는 이제 자기가 물건 딜리버리한 거에 대한 등가로서 이런 하우스비를 취했을 텐데 이제 이 하우스비를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커머셜 인구에서 여러 가지 다 환원 매입에 필요한 서류 갖다 만들어서 은행이 이제 거기 매입하기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서 은행 쪽으로 그걸 이제 서류 내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데 여기서 프레이 포워드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즉 물건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은행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은행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반드시 은행 내고 서류는 LC 내고하는 서류에는 이 BL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BL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BL은 유가증권이면서 동시에 이 물건이 선적됐음을 우리가 증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류에 있어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 물류업체가 갖고 있는 역할은 위트니스, 증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증인과 같은 역할. 근데 증인이 법정에서 가짜로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위증죄 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물류회사도 물건을 제대로 선적하지 않았거나 사실은 배가 안 떠났는데 미리 비해를 발행하는 선비에 그 다음에 물건 내용과 다른 걸 갖다가 알면서 쓴 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법정에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죄가 다 포워딩의 사기죄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물류회사가 가장 하지 말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물류회사가 고객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선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전체 트레이딩의 구조 속에서 증인으로서 물건이 선적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류회사 역할은 이렇다는 얘기죠. 이 물류회사가 선적을 증빙하는 이 비해를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셀러는 돈을 받아갈 길이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받아갈 길이 없거든요. 자, 이제 선적이 된 다음에는 일이 두 과정은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돈을 받아갈 때 이제 이 사람이 추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행 쪽은요. 그냥 덜렁 못 내주니까 그런 돈을 추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 이 사람은 이쪽에서 바이어가 지불한 돈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 이 두 과정을 갖다 우리가 나눠서 보면 되겠어요. 자,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프리얼랏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쪽부터 해줘야겠네. 여기서 LC 리시빙 뱅크에서 셀러가 가져온 환화원 매입세를 보고서 모든 것이 이상이 없으면은 이쪽에다가 점을 걸립니다. 물론 이 은행과 이제 크레딧 거래관계가 좋게 되면은 그리고 크레딧이 많이 쌓여있으면은 환화음을 집어넣자마자 막바로 은행에 돈을 줘요. 거래량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거래업체는 이 회사가 엄청 크거나 자기네 주거래 은행이 한자가 엄청 크거나 신용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다가 환화음 매입세를 집어넣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안 주고 추심을 줍니다. 이거. 추심은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 간 거래, 무역에서의 거래 규정에 의해서 2주 내로 해주게 돼 있어요. 2주 내로. 너무 막 무한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이 LC 리시빙 뱅크는 오픈뱅크 쪽에다가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서류를 받았는데 이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환원을 내가 매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매입하고 이 사람한테 셀러한테 돈을 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쪽을 오픈뱅크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픈뱅크 쪽에서 확인하고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맞다 우리가 오픈한 LC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돈을 페이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쪽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갖다가 추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추심이 되면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죠? LG 내고라고 그러죠. 네. 그 하자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레터 오브 개런티에서 난 거거든요. LG가. 그 하자 내고는 마찬가지로 여기 주거래는인데 조금 글자가 틀리다거나 또 문제 있을 때 그때
그러나 그동안에 크레딧을 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돈을 내주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니까 전액을 내주지 않고 일부를 띄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돈을 내주는 건데 일단 이쪽에서 이제 오프닝 멘트 쪽에서 그 화나움을 매입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여기부터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돈을 갖다 저걸 보낼 거 아니겠어요? 리스크 쪽으로 돈을 자기가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알려줘요. LC 오픈멘트에서 이쪽 바이오한테 지금 나한테 이러한 그 선적서를 매입해서 왔다. 그리고 당신 손에도 와있다. 내 손에 있다 지금 그 선적서가. BL 원본이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L 찍을 때에 BL 찍을 때 보면 LC가 오픈되면 컨사니가 누구예요? 컨사니가 은행이죠, 그죠? 네. 컨사니가 시라지고 아니고 은행이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시라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돈 주고 산 거야. 이 물건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살 거지만은 일단 중간에 거친 사람이 그냥 은행이야. 은행이 이 물건을 산 거예요. 돈을 여기 냈으니까. 셀러가 이 판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돈을 안 내고 이 사람이 돈을 내주고 다시 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BL을 우리가 찍을 때에 컨사인에다가 여기가 은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이 들어왔으니까 연락이 와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은행에 가서 그 물건에 대한 그 수입 대금을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BL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선화증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거죠.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엔도스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BL 엔도스라고. 왜 BL 엔도스란 말이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 컨서니가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물건의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냈으니까. 근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내 물건이 아니고 당신 물건이니까 내가 당신이 물건을 찾아가도록 엔도스 내가 양도인가? 네, 양도해 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BL에다가 돈을 다 내주라면 은행 그 체크박을 찍죠. 양도했다는 거 갖다가.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돈을 다 내고 찾아갔다가 은행에서 엔도스 했으니까 자기가 찾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BL 원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바이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다 냈으니까 이제 물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건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 BL 발행한 그 코어천의 한국 파트너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물건이 오면서 이제 이게 포워딩 쪽에서 이걸 보냈을 텐데 어라이벌 노티스 도착 통지서를 보냈을 텐데 이 도착 통지서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쪽으로 BL을 갖다가 주죠. 포워딩 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받은 원본비를 주고서 딜리버리 오다를 이제 받아가죠. 마찬가지로 코어체나 요당이 똑같은 과정인데 코어체나 쪽에서 보내온 그 마스터 BL 그걸 가지고서 이게 한국에 있는 그 선사에다가 이제 줘서 마스터 BL을 주고서 그 다음에 이 레이딩 컨테이너를 갖다가 픽업하죠. 픽업해서 바로 또 BL 받으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컨사니인 이 바이어가 픽업하게 되면 다 이제 끝난 거죠. 물건은. 네. 여기서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항시 트레이딩의 플로우 차트를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가, 무슨 일인가.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되게 유효한가 하면은 사고 날 때 유효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져서 이 사람이 싸운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여기서 싸운다든가 문제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플로우 차트 갖다가 딱 그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요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서 뭐가 문제됐는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문제됐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물류회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정확히 대처하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림들이 정확히 이 개념도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뭐 해야 될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그냥 나는 왔다 갔다 쓰려다니고 그러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거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주연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조연으로 참여하든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서 분명히 판단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상대방한테 또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게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도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정상시든지 아니면 또 특히 문제 발생했을지라도 어떻게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인가 좀 빨리 판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 플로우 체크에서 가장 그 봐야 될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 은행이 그 대금 지불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처럼 둘이서 증인이 되는 것처럼 물류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선적에 대한 물건 그 선적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관계 그 물건을 딜리버리할 때 비엘 준 것처럼 그 비엘은 그 물건 이 인수에 대한 그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바이어는 항상 돈을 지불하고서 그 선화증권을 갖다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바이어가 돈도 안 냈는데 바이어가 돈도 안 냈는데 이 선사가 컨테이너를 내줄 경우가 있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이 포어다가 물류회사가 바로 그 컨테이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죠. 내가 그림에서 내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포어다가 이 물류회사가 그 카스터머한테 그 바이어한테 그 발행하는 것은 그 화물을 찾아가기 위한 이 사람이 화물을 찾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화물 인도증이에요. DO죠. 딜리버리 오다. 화물 인도증만 하면 된다. 왜냐면은 물건은 어디 있냐면은 바운드 웨어하우스라든가 또는 시어회 같은데 이런 그런 장치장에 물건이 있는데 화물 장치장이 있기 때문에 화물 장치장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화물 장치장의 사람들은 이 물건이 LC가 오픈됐고 LC에 따른 물건인지 TT로 온 물건인지 기증품인지 그냥 이삿짐 들어간 건지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인수하기에 적합한 인도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DO라는 그 물건 인도증만 있으면 그냥 물건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어다가 이런 부분을 물류회사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기가 발행하는 그 인도증이 그 DO가 이게 적합한 인도증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오리지널 그 오션 빌 오브 레딩을 갖다가 회수하지 않고서 그냥 그 딜리버리 오더를 갖다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돈도 안 내고 가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플로우 자체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 물류에서 가장 여기에서 그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딜리버리 원본비를 회수하지 않고 딜리버리 오더를 갖다 발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물건 받고서 비에 발행하는데 이게 물건도 떠나지도 않았는데 온보드가 안 됐는데 선비엘 미리 그 선적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물류에서 하게 된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울 때 그 무역계론 얘기하면서 이 물류는 무역의 한 파트라 했어요. 그죠? 무역거래의 원칙과 그 다음에 운송, 보험이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에 관계된 모든 비용들, 이런 그 프레이티지, 운송요금과 그 다음에 오리진, 즉 출발하는 그 출발지에서 발생하는 통관비라든가 핸들링 차지, 트럭 운송비 이런 제 비용들,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똑같은 통관비라든가 핸들링 차지, 운송비 같은 이런 비용들, 이 비용들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는 이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맺게 되는 그 트레이딩 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FOB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프리언부디야. 그러니까 물건이 배에다 실릴 때 또는 FCA 같으면 비행기에 실릴 때 그때까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는 셀러겠죠. 슈퍼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리진 차지를 갖다가 FOB나 FCA는 슈퍼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선적된 다음부터 도착지 항까지의 운송비는 운임은 물건을 받는 수화인 컨사이니가 지불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트럭 운송의 통관료 모든 비용들은 또 수화인이 내게 되는 거죠. 이 CIF는 여기 있는 그대로 코스트 인슈런스 앤 프레이트니까 또 요거는 코스트 앤 프레이트니까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출발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 비용과 그 다음에 운임까지 그 화주가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에서 비용만 이제 컨센이 내게 돼 있고
여기 X록은 공장으로부터니까 그죠? 공장으로부터니까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도착지까지의 모든 비용을 이 물건을 보내는 슈퍼가 한다는 지불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DDU, DDP는 거꾸로 말해서 그죠? X록은 그냥 X록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그냥 공장에서 나는 물건만 내릴 테니까 내가 다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다 픽업했다가 얘네들이 다 해서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컨사인은 그냥 물건을 만든 사람의 그 공장 앞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모든 전 비용을 다 본인이 지불하니까 이렇게 그 페이트, 그 다음에 오리진에서 발생한 차지, 도착지에 발생한 다 본인이 내게 됐죠. 반대로 DDUDP는 그 바이어가 난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내가 도착지에 갈 테니까 당신 내가 도착지 비용, 그 다음에 출발지 비용, 그 페이트 모든 비용을 다 생산자가, 즉 셀러가 다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내가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요거 좀 올려볼래요? 까만 거 누르면 돼. 이거를 무역과 더 연관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을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X속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이 물건 갖다가 US 달러 100불에 판다 그래요. 100불에. 그러면은 X속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뭐예요? FOB적이죠. 네. 그러면 이게 셀러와 바이어가 그 물건의 가격을 갖다 흥정하는데 X속 텀으로 가격을 흥정해야 되면 100불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FOB나 또는 FCA로 셀러와 바이어가 흥정을 하게 되면은 오리진에서부터 하는 비용이 더 나야 되니까 물건값이 110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겠죠, 그죠?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셀러와 바이어가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를 CIF나 또는 CNF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운송비 더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120배 된다. 그죠? 조금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와 바이어가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DDU나 DDP 텀으로 계산한다면은 그리고 이거는 130원이 되는 거예요. 물값이. 그죠? 왜냐면 이만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만큼 X옥보다는 FOB가 더 물건을 파는 슈퍼가 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NF나 CF가 물건을 파는 셀러가 조금 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도착지까지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판매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 한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 바이어랑 셀러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쪽이 더 파워가 많은 경우가 많죠. 그죠?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죠. 네. 서비스라든가 상품에 대한 구매자가 더 파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왜 이걸 좋아할까? 물건 원가에 대해서 30원이 들어갔어요. 30원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바이어가 자기가 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물건값을 100원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물건값을 100원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이포드라든가 뭐 통관사 이런 사람들한테 3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따로따로. 근데 바이어가 머리를 써갖고서 이게 DDP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다는 걸 그다음에 내가 물량을 많이 주겠다 해서 이걸 120원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자기 경비 절감하는데 원가 절감하는데 가장 좋은 운송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물량을 많이 줄 테니까 지금 이 130원 들어갈 수 있는 거 갖다가 토탈 올인 코스트에서 120원에 거래하자고 또는 뭐 125원에 거래하고 막 바이어들한테, 셀러들한테
밀어붙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물건 원가에 비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면 대부분 이거보다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이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어들이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운송선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DD나 DDP 같은 형태의 거래가 불과 뭐 한 3, 4년만 해도 전체 거래량이 아마 0.몇%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거는 바이어, 셀러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우위에 있는, 구매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그런 대기업이 더 심해요. 이 중소기업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면 이 구매력에 대해서 이 바게닝 파가 서로 비리비리하니까 대부분 다 뭐 왜 그걸로 하냐, 노멀하게 이걸로 하자,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뭐 이거나 이거 하자, 뭐 평등하게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글을 많이 가는데 대기업들은 워낙 그 바게닝 파가 크다 보니까 자기네 그 구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걸 막 구경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한국 들어갈 때 삼성이나 그 LG가 이게 그 DDDP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삼성은 구매부서에서 DDU, DDP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 내립니다. 퍼센티지가 많을수록 그만큼 물류비가 절감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DDP로 전환시키려고, 이 FOB에서 자꾸 이 DDP로 전환시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류의 그 기초 부분이 다 끝났는데, 질문사항 있습니까? 자, 질문사항 없으면 우리 10분간 휴식하도록 합시다. 네. 1시간짜리가 되네. 애비야. 자, 테이프. I have some chocolate, and biscuit. This is one. 이거는 이제 런치. I got some. Đâu rồi? Bầu rồi.